엔화 약세되고 원화 약세되면 이 한국과 일본이 통화가 불안정해지는 게 미국한테 이익이 아닌 거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대체하는 미국의 대미 수출 국가인데 두 나라가 계속 통화가 약세인 거는 미국 수출업자들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중간 선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참패는 안 당할 수 있다. 저는 네. 승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란 전쟁 종결,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 안정. 국채 금리가 여기서 30년 금리 5.5% 올라가면요. 미국 주식시장 무너져요. 채권 시장 무너져요. 네. 부동 시장 무너져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정말 하나만한 선거가 되는 거죠.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180엔까지 위협받던 달러엔 환율, 미국과 일본의 통화 공조라는 전격적인 개입이 나왔고요. 그 직후에 단숨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위 말하는 약발이 좀 짧다. 이런 평가도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고요. 미 국채금리 안정과 일본의 외환 방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외환 시장 판도가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이 통화정책 기조하고도 맞물리면서 우리는 또 어떤 방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심도 깊게 말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이분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소현철 박사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하고 만난다고 교수님 자료 이것저것 나름 좀 찾아봤는데 예.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던데요. 예. 네. 제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정학이랑 네. 주식이랑 엮어서 네, 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환율을 갖고 왔던 건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 시중은행 국제금융부에 있었어요. 97년도 IMF 때. 네. 그때 그 환율 경험이 저는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원달러가 8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 저희가 그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무역 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 당시 거의 관리 변동 환율제도 쉽게 말하면 고정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원화가 과대평가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세력들한테 네. 공격을 당해서 그때 우리가 IMF를 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맞게 환율을 그 당시 조정을 안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IMF를 갖고 그때 저는 뱅크런이라는 것도 봤거든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 뱅크런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있으시죠.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환율이라는 거가 오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원래 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테크, 그다음 뭐 지정학, 요즘 뭐 안보 관련해서 무슨 방산기업들 얘기를 네.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환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홍 아나운서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환율이 그만큼 이야기할 때가 됐다. 뭔가 예.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라는 이야기로도 박사님 저는 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엔화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녹화일은 8월 12일이고요. 7월 말, 7월 28일 기준으로 달러엔 환율이 164엔으로 약 한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심화가 됐던 거죠. 시장에서는 180엔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160엔 이하로 떨어졌어요. 현재 지금 12일 기준으로 159엔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7월 31일 날 그 메릴랜드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메모가 갑자기 그 기자들한테 포착이 된 거죠.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저기 보시면은 투두 해야 될 일 buy Japanese yen 5-10 billion.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 뉴욕 연방은행이 그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157엔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죠.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력을 알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의도적으로 저거를 공개를 한 거고 그거를 환투기 세력 보고 엔화 쇼 치지 말아라.
라는 경고성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일반 관료 출신이 그랬으면 제가 볼 땐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 통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 1992년도에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던 퀀텀 펀드가 소로스가 결국은 영국 파운드를 공매도 쳐가지고 영란은행이 소로스와 헤지펀드한테 항복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스콧 베센트가 등장을 합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 펀드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런던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본 게 뭐냐면 그 당시 92년도에 영국 경제가 대처 수상해서 메이저 총리로 바뀌었는데 영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영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마르크와 연동돼 가지고 고평가를 받았어요. 경제는 안 좋은데 통화는 고평가. 근데 이게 변동환율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고정환율 제도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때 레포트를 쓴 거예요. 네네. 이거 지금 영국 경제 체력 대비 파운드가 너무 고평가됐다.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썼어도 그거를 감지한 소로스가 제대로 한 거예요. 조지 소로스도 원래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인데 학부랑 석사를 영국 런던 전경대에서 받았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파운드로 쇼치기로 결정을 하고 공매도를 파운드로 쳤고 거기에 소로스와 추종하는 헤지펀드들이 파운드를 거의 1,000억 달러 정도로 공매도를 쳤죠. 매도를 쳤죠. 그러면서 파운드가 약세가 되니까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어마어마한 통화 매도 세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영국 영란은행이 항복을 하고 변동환율 제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파운드를 절하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 소로스가 이때 명성을 엄청나게 크게 했고 돈도 크게 벌었습니다. 거기 핵심에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었던 거 30대에 그 일을 했고요. 또 지나서 20년이 뭐죠? 30년 정도 그렇죠.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2013년도에 이 조지 소로스가 자기 갖고 있던 퀀텀 펀드를 다 정리를 하고 개인 소로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2013년도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최고 투자 책임자였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자주파였던 일본의 민주당 정권, 즉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자민당 일당 독재를 했는데 2009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에. 그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 일본 민주당이 잘 못하면서 결국은 2012년 총선에서 아베가 다시 재집권을 했죠. 그래서 아베가 했던 게 뭐냐면 아베노믹스. 네. 양적 완화. 네. 쉽게 말하면 무제한 엔화를 찍어낸다. 이거를 감지를 한 게 또 스콧 베센트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애널리스트 때 기억은 뭐냐면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달러당 100엔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일본 금융기관들이 상당 자산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니까 엔화가 그때 76엔까지 네. 말도 안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진짜요. 여러분.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 통화의 서플라이 디맨드를 보면 네. 달러당 100엔이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콧 베센트를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이게 엔화가 약세로 갈 거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배팅을 했고 거기에 일본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큰 수익을 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세 번째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재무장관으로. 재무장관으로 네. 왔죠. 근데 이제 재무장관 오면서 이제 엔화 약세가 되면은 미국 경제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메모를 저렇게 남긴 바이 옌을 하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 투기 세력들한테 경고를 한 거죠. 엔화 180에 200엔까지 쇼치지 마. 이게 제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저 메모 하나와 더불어서 미일 통화 공조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홍 아나운서님이랑 네. 이런 뭐 이 환율 갖고 얘기 들은 게 네. 결국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서플라이 디맨드가 맞지만 이런 통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그 패권 국가의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역사가 이렇게 쭉 증명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책을 갖고 써서 얘기했는데 네네. 7월 30일 날 스콧 베센트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미국의 정치적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환율이 바뀔 거다. 원화도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600원 원달러가 1,700원 막 맞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네. 떨었었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 날에 우리 원달러가 한 1,550원이었던 거로 네. 기억되는데 지금 1,420원이잖아요. 9%가 절상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모든 폴캐스팅은 다 1,600원으로 봤는데 이게 시계가 이제 1,400원 간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스콧 베센트 장관이 저 메모. 저거는 뭐 당연히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치 엘리트들이 모여서 야 여기서 우리가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경제도 어려워지는 게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평소에 환율 얘기를 하면 조금 지루하고 약간 예. 어려울 수도 있고 예, 네, 예. 이런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나 어떤 예. 변화의 선상에 진짜 예.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교수님께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미일 통화공조 발표가 나왔을 때 교수님 좀 세상이 놀랐던 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몇 번 없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이 40년 동안 네 번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학교 시간에 배웠죠. 1985년대 플라자 협정. 아, 그때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가 내면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이 미국을 살려고 한다. 쉽게 말해 그때 약간 일본에 대한 그 공포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달러당 240엔을 갖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미일 재무부 장관이 합의한 게 엔화 강세로 바꿨죠. 네. 그게 85년도였어요. 그때는 근데 약간 공조란 표현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이 엔화 강세로 가자. 달러당 그래서 1년 만에 240엔짜리가 120엔을 갔거든요. 그때는 공조란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일본의 GDP가 70%가 미국 GDP 70%까지 오면서 일본의 경제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일본 경제가 뭐 버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황금기였던 그때 시기였잖아요. 환경기였죠. 네. 지금의 애플이 그땐 소니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1989년도에 책을 쓴 게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근데 그때 같이 쓴 사람이 일본의 구구 정치인이 이시하라 신타로랑 쓰면서 일본의 반도체가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그 책이 미국 엘리트들을 자극을 했죠. 그러면서 속칭 말하면 일본 경제 죽이기에 들어간 거죠, 미국이. 근데 그때 더 컸던 게 뭐냐면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 엔화 강세로 계속 강세가 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거 갖고 수혜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 메모리 반도체를 제끼고 지금은 삼성전자 세계 1등이고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다 망하고 키옥시아 하나만 남아있는데 키옥시아조차도 최근에 도시바가 지분을 팔면서 하이닉스가 또 최대 주주되는 거죠. 이런 일본의 우려감이 있는데 그렇게 벌어졌던 게 플라자 협정의 시초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굉장히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뭘 했냐면 중국과 수교를 맺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도록 도와줬죠. 근데 그런 와중에 생겼던 게 뭐냐면 97년도 제가 IMF를 겪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원화가 800원이 1,800원, 1,700원인가 그때까지 확 빠졌고 네. 아시아 통화, 태국, 인도네시아 통화가 딱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그 당시 또 다시 147엔까지 달러당 약세가 된 거죠. 네.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98년대 클린턴 행정부 뭐냐면 엔화 약세가 더 되게 되면은 동아시아 통화들이 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이 통화 공조가 들어가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통화를 했죠. 그거는 이제 85년도 플라자 협정과 좀 다른 맥락인 거죠. 엔화 약세가 아시아에 전파되면서 계속 아시아의 통화 위기가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시아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화가 계속 불안하니까 약세가 진정이 안 됐다. 물론 98년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조가 됐었지만 저는 미일 통화 공조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시아 통화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통화 공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엔화가 달러당 76엔까지 빠지니까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일본 그 나라 통화표시의 자산을 팔고 엔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76엔이 되니까 일본 수출기업들이 비명을 질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당 76엔까지 빠지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부터 뭐였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추월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중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20년간 일본 경제를 쉽게 말하면 눌러버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야겠다. 라고 나와서 그 당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이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그 공조를 했죠. 그게 이제 2011년도에 미일 통화 공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통화 공조가 아주 이례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85년도 프라입정 빼고 98년도는 아시아 통화 위기라는 어떤 경제적 위기, 그다음에 2011년도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초유의 사건, 네. 이 일어나서 미일 통화 공조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위기도 자연재해도 아닌데 없는데 갑자기 7월 30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저런 메모가 왜 나왔을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중요하죠. 네.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왜 통화 공조를 한 건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미국의 저 보시면은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가 잘한 게 뭐냐면 흑자 재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국 부채가 뭐 한 4조 5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하면서 군비 지출 때문에 미국 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났죠. 전쟁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 미국이 그때 월가가 파생 상품인 서브프라임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 갔죠.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오바마가 오면서 거기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 부채가 쫙쫙쫙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거의 20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2020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그때도 돈 풀기 들어갔죠. 그쵸. 그러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9조 달러, 무려 7년 동안 미국 부채가 19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럼 39조 달러예요. 네. 39조 달러의 이자가 연 이자가 1.2조 달러예요. 그럼 미국의 그 제조항 수입의 거의 한 20% 육박할 정도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조 달러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1.2조 달러? 예. 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국방비를 1조 달러 좀 넘게 쓰거든요. 그쵸. 근데 유명한 사학자 중에 한 명의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결국 뭐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할 때 그 나라는 패권이 급속하게 몰락한다. 그게 추월을 한 거죠, 지금. 시점이네요. 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 이상 국가 부채를 이론적으로는 더 늘려가면 이제 안 된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39조 달러에 대한 이자가 뭐가 연결되겠어요? 미국 국채 금리랑 연결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를 딱 보시면 30년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5.2%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게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5.2%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5.2%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임계치거든요. 저 5.2%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 모기지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 11월 달에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죠. 네. 여기서 만약에 모기지 금리 핵심 뭐냐면 저는 유가랑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국채 최고 보유 국가는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이군요. 일본이에요. 저 데이터를 보면 2013년까지는 중국이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전쟁이 들어갔고 거기에 일본까지 껴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유지했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에서 지금 절반 이상 줄였어요. 중국이 왜 국채를 팔을까요? 미국의 통화 약세 금리를 올리려고. 그거를 막아준 게 일본이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랑 일본이 국채를 미국 걸 유지하는 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유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700억 달러 통해서 엔화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렇게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6월 달에 BOJ가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 1% 올렸는데도 해치펀드 세력들은 일본 엔화는 더 약세가 할 거야.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 BOJ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네. 금리를 1%가 아니라 1% 이상 올리거나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엔화를 매입하면 막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지금 현상에서 BOJ가 달러를 팔아 엔화를 매입을 해도 엔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가 돼. 네. 금리를 1% 올렸는데도 약세가 돼. 그럼 마지막 수단은 일본이 쓸 수 있는 사항은 금리 인상이나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미국 국채 파는 것밖에 네. 없는데 왜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또 뭐냐면 일본의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네. 여기도 좀 골 때려요.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금리 올리면 인기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 일본 다카이치도 계속 양적 완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국채가 지금 GDP 대비 거의 230%, 1,300조 원 정도가 있고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8조 달러에서 9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GDP 대비 230%예요. 네.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도 미국 국가 부채가 미국 GDP의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100%가 넘어가면 위기라고 하는데 일본은 사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고리 가도 한참 고리 가야 되는데 일본이 기축통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엔화를 무제한 양적하면서 막았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엔화 약세가 계속되니까 뭐가 뭐냐면 일본의 서민층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죠. 그쵸. 일본도 석유를 수입해야 돼. 식량을 수입해야 돼. 물가가 물가는 오르고. 올라가. 네. 근데 일본 소비자 물가 대비 일본의 기준금리는 1%니까 거의 사실상 그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카이치 총재가 금리 인상 안 하면은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해서 미일 공조가 들어간 거죠. 네. 야, 팔지 마. 뭐가 하냐면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네. 달러를 꺼줄게. 그래서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 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한테 시사점은 뭐냐면은 결국 최근에 보시면은 이 환율을 좀 보시겠습니까?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거의 유사해요. 2021년부터. 사실은 거의 동조되죠. 원래 이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동조가 된 게 뭐냐면 핵심은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당연히 낮아왔죠. 계속. 근데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 2023년부터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 올려가면서 사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죠.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언제 한번 있었냐면은 2018년도부터 19년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준금리 차는 대략 1%도 안 됐어요. 네.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 어쨌든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 달러 대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기준금리 낮췄다고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저렇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너무 오랫동안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론의 여지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경제 현상을 너무 복잡한 변수로 보면은 사실은 결론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런 금리 차가 났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새로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서 초기 발언부터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금리를 올린다. 예,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고 나서 7월 16일 날 네. 2.75% 금리를 딱 올리니까 네. 7월 1일 날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인데 그때부터 슬금슬금해서 원달러 1,450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했어요. 뭐 일시적이겠지. 뭐 다 그랬죠. 하이닉스 ADR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 효과가 그때 그 효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 효과보다는 금리 인상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시장에 신호를 준 거죠. 네. 저는 이때까지 통화 세력들을 보면 뭐냐면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은행 쪽에서 계속 매파적 발언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게 투기 세력들의 신호를 줘. 아, 이거 원하는 이제 더 이상 쇼 쳐가지고는 별로 재미 못 보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7월 달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사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2월,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반도체 주식을 팔기 시작을 했고 4월 달에 잠시 주춤했다가 5월, 6월 달에 또 엄청나게 많은 한국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까? 다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팔았죠. 그러다가 재밌었던 게 뭐냐 7월 달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진정이 됐죠. 그래서 6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도한 게 49조 원이었는데 7월 달은 8.8조밖에 안 된 거예요. 팔았는데 오히려 좀 진정이 됐다. 네, 근데 규모가. 진정이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도를 세게 안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원화가
다 강세로 가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의 ADR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ADR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 좀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9%가 절상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겠느냐. 네. 우리의 힘만 갖고는 사실은 원화를 저거 강세 앞으로 1,300원대 갈까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었는데 스콧 베센트의 저 메모를 보고 네. 저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40년간 그 엔달러 환율 갖고 움직였던 부분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또 한국 원화도 너무 약세라는 얘기 비슷하게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대미 특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약세가 되면은 엔화 약세되고 원화 약세되면 이 한국과 일본이 계속 통화가 불안정해 되는 게 미국한테 이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또 거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대체하는 미국의 대미 수출 국가인데 두 나라가 계속 통화가 약세인 거는 미국 수출업자들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중간 선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도 참패는 안 당할 수 있다. 저는 네. 승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란 전쟁 종결,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 안정. 국채 금리가 여기서 30년 금리 5.5% 올라가면요. 미국 주식시장 무너져요. 채권 시장 무너져요. 네. 부동 시장 무너져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정말 하나만한 선거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도 좀 예, 지지율도 이란과 낮은데. 전쟁. 예, 그래서 네. 오늘 아마 미국 CPI가 발표가 될 건데 네. 약간 다들 좀 경계심이 있죠. 어제 그래도 미국장이 보합으로 끝낸 게 도저히 CPI가 어떻게 될 건가인데 아마 7월 달에 다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CPI가 조금 저도 자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로 해서 스콧 베센트가 나섰고 물론 중간 선거 때문에 나섰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비 일학이라는 측면도 있죠. 근데 여기 39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는데 여기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게 되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중간 선거가 아니어도 이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스콧 베센트 장관의 어떤 이러한 미일 통합 좋게 말하면 공조. 공조. 나쁘게 말하면 개입. 네. 는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이 쭉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로 머릿속에 정리가 확 됐어요. 최근의 상황이. 심지어 그렇습니까? 과거까지도. 예,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중간중간 궁금했던 거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난달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올라간 거죠. 가치가 예, 예, 한 그렇죠. 8, 9% 예, 올라갔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네. 절상이었고 진짜 놀라운 좀 변화였는데 한때는 1,6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 원화가 1,416원 예. 네,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엔화가 160엔 근처까지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다시 159엔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조 직후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엔화는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니혼게이자 일본 경제 잡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오. BOJ가 금리를 올릴 거다 9월 달에. 이제는 금리 인상밖에는 예, 답이 답이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원래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을 반대를 했었는데 네. 제 느낌상은 금리 미국한테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건 제 썰이니까 뭐 감안하시고. 그래서 어제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뭐냐면 BOJ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시작을 했고 뭐 9월 달에 1.25 갖고도 안 되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제 니혼게이자 신문 1.5%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지금 미국 국채 담보로 달러 매입하는 것과도 효과가 없다면 아마 금리도 인상할 건데 제가 볼 땐 정말 급하게 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스타일을 보면은 뭐 사실 일본이 미국 국채가 1.2조 달러 있으니까 2, 3천억 달러 예를 들면 그때땅으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거는 미국한테도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엔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주범이었다. 85년도. 지금 40년대는 뭐냐면 엔화 약세가 돼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란 전쟁도 좀 마무리하려고 계속 뭐 협상 중이다 아니다 계속 나오는데 뭐 그 부분. 그래서 아마 최후에는 BOJ가 금리 인상 카드를 이미 뭐 기사가 이제 0.5% 더 올린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엄청나게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계속 올리는 거고. 그럼 기존에 지금 1%에서 1.5까지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요, 교수님. 엔캐리 트레이드 그렇죠. 청산이에요. 단골로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의 걱정이. 이 부분은 충격이 좀 어떨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엔캐리가 있으면 그 나라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특히 어쩌면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해서 좀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직은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조금 미묘한 거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미국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약간 일부 주식들이 조종이 되는 거는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그 스콧 베센트 입장에서는 일부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라든지 뭐 일본 조정이 있더라도 엔화 약세가 더 여기서 만약에 170엔이 가게 된다. 이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럼 미일 공조도 지금 안 먹힐 정도로 엔화 약세가 눌러도 다시금 약세 쪽으로 가고 막 이런데 오늘 어저께 그게 보여졌죠. 맞아요. 그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어떻게 할까? 지금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무슨 통화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미일 공조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미국이 과연 이 엔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미 투기 세력 때 경고를 줬는데 투기 세력 그걸 안 믿고 뭐 쉽게 말하면 92년도에 퀀텀 조지 서로가 했던 거를 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삿바 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영국과 미국은 틀리다. 영국은 파운드가 당시 기축통화가 아니었고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레포 즉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조달하게 해준 것 자체도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걸 지켜보시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일시적으로 그 삿바 싸움으로 엔달러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방향은 나침판은 여기서 더 약세로 가기에는 미국도 너무 그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목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그 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집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도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렇죠. 2024년 8월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특히 주식이 이제 좀 출렁이던 크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더 중요한 건 뭐냐 엔캐리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 왜냐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완 것도 서프라임이 파생을 낳아서 언더라이닝 에셋이 뭔지를 몰라서 그때 그게 그거였거든. 요거는 이제 그거랑 좀 틀리긴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미일 통화 공조가 되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아마도 이 레포 금액 일본한테 꺼주는 걸 늘리거나 아니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9월 달에 그걸 올리고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8월, 9월 달에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나 엔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엔달러 180엔 우리나라 뭐 1,600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가도 그러면 제가 1,400원을 받지만 엔캐리 트레이가 예상보다 크게 일어나면은 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원 달러가 한 1,400원대 중반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방향은 일단은 미국이 잡은 건 뭐냐면 이제 그 엔화나 원화나 약세를 계속 용인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를 많이 때려도 우리나라나 원화나 엔화가 약세게 되면은 미국 수출 기업은 수출할 수가 없고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 복합적인 이슈인 거죠. 여기에다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확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뭐 내년 4월부터는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인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2년 동안 인하한다까지도 지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여러 가지로 엔화에는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엔화가 같아요. 만약에 180엔 네. 가게 되면요. 일본 다카이치 네. 내각이 정권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 너무 지금 일본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서 뭐 그거 보셨죠, 홍 아나운서님. 한국에 와서 쌀값 폭등도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맞아요. 쌀값 폭등은 전형적인 정치적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민당은 철저히 농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이 유지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값 문제 갖고 일본에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엔화 약세가 만약에 180엔 간다? 그러면 일본은 무조건 물가가 급등이 되죠. 그래서 일본의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계점이 저는 160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60엔. 예, 예. 그래서 요 160엔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도 159엔이니까 쉽게 요게 예, 예. 안 내려온다. 뭐 이런 예.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원화는 어떤가? 교수님 그러면 N이 약세가 될 때 아까도 자료 보여주셨지만 정말 거의 비슷하게 그림이 동조화가 예. 되면서 원화도 약세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강세가 되고 N화는 강세 쪽으로 쉽게 못 돌리네. 근데 원화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의 아까 말씀해 스탠스가 주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오시면서 그 발언에 되게 주목을 했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새로 오신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취임하자마자 계속 암시를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금통위에서도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도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그 원달러가 지금 미국이 지금 상단이 3.75거든요. 우리가 네. 상단이 2.5에서 2.75로 올라갔고 뭐 다음번 금통에서 만약에 0.25% 올리면 3%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과 0.75가 0.75로 됐죠. 1% 밑으로 네. 이제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미가 있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저 개인적인 생각. 8월에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대한 게 타결이 안 되면 바로 9월 달에 CPI 지수가 8월 달 CPI 지수가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또 80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월 달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8월 20일 전까지 뭔가 아마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이란과 협상 재밌잖아요. 재무부 장관이 이란과 협상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얼마 전에. 그게 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아니 미국의 국무 장관이 얘기해야 될 거를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받아들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도 타코타코 하니까 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은 몰라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럼 이건 믿을 만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 왜 네. 베센트가 나왔냐면 이 네. 분이 원래 있었던 조지 소로스 펀드가 그 펀드가 좀 특별한 펀드예요. 그게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원래 철학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열린 사회 칼 포포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로스 펀드는 다른 펀드와 달리 정치적 개방 자유주의에 대한 그게 있는 펀드예요. 네. 근데 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유주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저는 좀 달리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저거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그 부통령 네. 제이드 벤스 네. 그분도 피터 틸과 있는 팔란티와 연관된 분이시거든요. 피터 틸이 추천해서 부통령이 되신 거고 그다음에 조지 서로스 펀드에 있었던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왔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좀 크게 보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들은 핵심은 그거예요. 부통령이나 스콧 베센트나 이분들은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지면 안 된다. 이거의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었고 그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던 게 사실 이번에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91조에서 올해 600조가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미중 AI 경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에 우리가 거기에 수혜를. 편승이 돼서 수혜가 네. 됐다라고 네. 보면 지금도 미중 패권 경쟁에
1차가 AI 경쟁이었다라면 2차는 전 통화 경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전쟁도 사실 미중 통화 패권 전쟁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한 것도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국가예요. 근데 미국 달러는요. 1974년도에 미국과 사우디의 비밀 협정. 유가는 달러로 결제한다. 그게 헨리 키신저랑 그다음에 그 당시 사우디 국왕과 맺었던 비밀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달러는요. 원래는 근본위 제도에서 1972년까지 금을 기반으로 고정환율 제도였는데 닉슨이 불태안 선언을 하고 나서 74년부터 지금까지 달러는 유가랑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랑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고 최대로 원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래서 마두로만 핀셋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동의 원유가 필요 없어도 자체 조달이 다 돼요. 근데 이제 중동의 문제가 되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문제가 되니까 뭐 이란도 지금 이렇게 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좀 보면은 이 지금 미일 통화 공조를 이해하기가 거의 쉬울 거다. 미일 통화 공조 핵심 뭐냐? 결국은 일본 경제가 여기서 더 안 좋게 되면 미국한테 네. 그것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가 되고 일본이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그건 결국 미국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미중 패권 경쟁의 그 하위 변수로 보시면 이 환율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래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160엔. 뭐 원화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600원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실링이.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이 중국 수출을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 국가가 또 통화가 계속 약세되면 미국 수출 기업들이 또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결국 글로벌 국가는 통화를 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미국의 통화의 핵심은 달러 시스템은 페트로 달러라고 얘기하죠. 그 페트로가 원유를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뭐냐 밀리터리예요. 페트로 앤 밀리터리 그 달러 기반이라고 보고 있죠. 미국의 국방이죠. 그러니까 네. 유가랑 국방력이 네. 미국의 달러를 지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수님 그러면 달러 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지금 1400 초반까지 예, 예. 와 있는 상황인데 기조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네.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네. 있잖아요. 물론 자본수지 적자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서학개미들이 있지는 하지만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 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4,470억 달러였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외화 주식 보관 금액이 누적으로 한 5년간 2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저거 빼도 우리가 플러스가 한 2천억 달러 이상 돼서 흑자가 이제 됐을 텐데 물론 저기엔 주식 빼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들이 해외 자산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만 보면 우리 환율이 사실은 1,500원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나지 않았을 때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보세요. 원화가 1,300원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네. 보통 우리가 1,300원 넘어가면 이게 안 좋을 때 생겨. 경상수지 적자가 뭐 흑자폭이 대폭 축소됐거든요. 우리가 IMF는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갔던 게 경상수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부분적이라는 거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컸었다. 그게 거의 한 2% 이상까지 났었죠. 그러다 지금 1%까지 줄었고 맞아요. 이게 금리 오늘 0.75까지 1% 언더면 제가 볼 때 이건 용인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쉽게도 불편한 진실은 뭐냐.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고 일본은 영어로 표현하면 세미 기축통화 국가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그 K통화란 말은 없죠. K컬처는 있어도.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인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 최소한 뭐 1% 이상 넘어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 물론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보지만 뭐 이건 경제학자마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오랜 금융인 경험을 해보면 요즘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안 빌리거든요. 제가 30년에 은행 다닐 때는 모든 대기업 대출이 다 은행 대출이었어요. 직접 금융시장인 주식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중은행들의 주요 대출 포트폴리오 30년 전에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IMF 될 때 그때 가졌던 은행들 이름이 다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고 기업 대출은 은행들이 굉장히 적어요. 30대 대기업, 뭐 10대 재벌기업은 뭐 얼마 없죠. 거냐 있다면은 수출입 거래 때문에 있는 정도지.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금리를 갖고 물론 금리가 적정 금리가 있지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 도와지지는 않는다. 네.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좀 논란이 좀 있지만 네, 네. 케인즈가 쓴 이론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에 따라 움직여야 않는다.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5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금리 때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갖고 다른 데 연결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철강을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철강 공급 과잉 설비가 있어서 저가 철강이 들어 우리 철강 업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금리 때문에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정부가 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동핑 관세를 때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좋은 데가 여수 산단이잖아요. 철강이 광양이고 전라도로 기준으로 보면 경상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학은 여수 단지가 많잖아요. 왜 안 좋아진지 아세요?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원유를 팔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팔 때 러시아가 시장가로 팔았을까요? 시장가보다 20% 이상 싸게 팔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 수요처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네. 중국이나 인도에 대비해서 화학업체 원가 경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수 산단이 어려워진 거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환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없다는 표현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1990년대 한중 수교 매진으로 계속 무역 수지 흑자가 났는데 3년 전부터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전기차 BYD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그 상해에서 만드는 테슬라 전기차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금리를 갖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과의 격차를 좀 이게 많이 나면 안 되겠다. 불행히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축통화국가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 초반에 있는 이 환율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수출 기업들이 반도체나 조선,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법인세 시즌, 뭐 네. 이런 수요적인, 네. 네, 공급적인 문제들, 또 하이닉스 ADR 환전 물량, 네, 그리고 아까 예. 말씀해 주셨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었다. 예, 이 예. 부분. 그리고 국내 성장세도 좀 개선이 됐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그 중에서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었다는데 굉장히 좀 방점을 예, 그게 찍고 가장 계신 중요한 거고. 나침판적인 역할을 했고 나머지도 네. 역할이 있었지만 저는 네. 메인 드라이버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축소가 저는 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축소될 여지가 지금 예, 남아 있는 최소한 상황이고 뭐 1% 지금 1%지만 네. 0.75까지 줄게 되면은 격차가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좀 쉽게 말하면은 펀더멘탈로 움직일 수가 있는 네. 거죠. 기준금리 격차가 줄게 근데 되면. 교수님 이제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가 특히 이제 작년에 예.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4월 관세 발표한 그 예, 해방의 예. 날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이후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제 맞아요. 합의한 예, 사항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원화가 약세가 될 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이미 줘야 되는 아직 준 건 아니지만 줘야 되는 3,500억 달러라는 게 있잖아. 아. 이것도 심리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맞습니다. 하는 거야. 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작용을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서 날까요? 이제 그게 영향을 좀 있었죠. 사실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된 예, 거다. 그래서 아. 그게 사실은 정부가 10년 이상 나눠서 줄 거고 맞아요. 거기에 3,500억 달러가 완샷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다가 네. 매년 하면 350억 달러 나간다고 해도 그쵸. 거기 지급 보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영향을 미쳤죠. 핵심은 뭐냐? 기준금리 차도 지금보다 1.25까지 났는데 그 와중에 그쵸 1.25, 1.5까지 네. 났었을 때니까. 근데 거기에다 그것까지 부르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환투기 세력들은 많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조지 소로스 이렇게 돈을 벌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런 불균형은 균형으로 잡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초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 좀 양턱 갈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는데 영향이 좀 있었죠. 외국인 투자 매도가.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네. 야, 이 주가면 내가 이제 안 팔아도 좀 덜 팔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덜 팔게 된 거죠. 저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보면은 일본도 왜 지금 투기 세력들이 저렇게 지금 숏을 계속 치는 게 뭐냐면 일본 다카이치가 금리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 그렇죠. 그거에 보고 배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네. 대통령과 벤센트 장관이 이제 레포 쉽게 말 피마를 네. 해가지고도 안 돼. 네. 그러면 야 너 금리 올려라고 저는 미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은 그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게 일본이 패망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 일본 정치 경제의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패전 국가인데 독일처럼 전범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게 일본의 미국한테 약점인 거죠. 네. 언제든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독일과 달리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교수님, 예. 미국이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일이 수요일이기 예.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예, CPI도 확인하고 해야 예, 되겠지만 미국 금리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준 의장을 앉히면서 금리 내려라고 앉힌 거지만 사실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힌트조차 덜 주려고 하고 오히려 물가 안 잡히면 올릴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올라간다? 이것 또한 아까 우리가 얘기 나오는 엔캐리 또 청산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엔캐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엔캐리 청산은 네. 주식시장의 일부 이제 종목들 그렇죠. 그게 있는 거지. 어. 매크로에서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식 얘기만 하니까 우리 종목 맞아요. 깨진 것만 생각하는 건데 주식으로만 자꾸 그 국가를 경영한 사람들은 아. 일부 종목들은 그래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구체금리 급등이 더 미국한테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막 연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유가를 보면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미국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때릴 것 같았어요. 예전에도 니카라과의 그 파나마 독재자도 미국이 막 잡아갔고 89년도에도. 근데 이란을 때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가가 잘 보세요. 6월 달에 휴전하고 나니까 7월 달 장이 좋았었. 그때 미국 장 좋았었죠. 왜 그랬어요? 물가가 MOM으로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번 달은 약간 또 이제 정쟁이 다시 재개가 되니까 약간 물가 올라가지 뭐죠. 결국은 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8월 달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이 안 된다면 계속된다면 그러면은 제 아무리 케빈 워시래도 네. CPI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케빈 워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갤런당 이란 전쟁 터지기 2불대 후반이었거든요. 지금 갤런당 4불이 넘어가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당연히 미국도 금리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데 이제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 전쟁이 안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중간선거 제가 걱정이 되죠.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진짜로.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은 놓치더라도 상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현재 구조는 상원이 100석 가운데 이번 선거에 35석이에요. 네. 그중에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이 22석이고 그다음에 블루 스테이트가 13개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상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제가 아니어도 거기 백악관 참모들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베선트 장관이 메모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이란과 협상에서 얘기했다. 전 그게 중요한 힌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예, 있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전쟁이 안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에서 완패를 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사인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투자자 관점에서 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자꾸 결론을 좀 생각하게 되니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마침 또 교수님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주실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쪽이 좀 수혜를 받을까? 뭐 섹터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원화가 그동안 계속 네. 약세였잖아요. 내수 종목들이 내수주들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반도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종목들이. 상반기엔 그랬죠. 예,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만약에 1,400원대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1,300원대에 혹시 진입을 하게 되면, 원화가 좀 더 강해지면. 네, 강해지면은 원화 강세 관련된 섹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게 항공 운송이겠죠.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제트유를 하는데 이제 이게 달러 결제하니까, 그리고 또 항공업체들이나 운송업체들은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눈에 보이겠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전력 유틸리티겠죠. 왜냐면은 원유로 수입을 하는데 이거 달러가 약세일 때, 원화가 약세일 때는 비싸게 사오게 되잖아요. 원화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제 전력 유틸리티도 좀 좋아질 수 있고. 세 번째는 밀가루라든지 원자재 수입하는 식료품, 그 원자재 수입하는 음식료 업체들. 예, 그게 좋아질 거고. 네 번째는 당연히 철강이나 화학, 특히 철강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철강에 들어가는 철광석이라든지 유연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니까 그런 거를 싸게 사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화 관련된 그 원화 강세 때 눈여겨봐야 될 섹터를 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하고 싶진 않다면 환율을 딱 보고 제가 1,450원 가면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환율이 1,400원이 깨져서 1,300원대 진입하는 순간에 일부, 저는 주도는 더 간다고 봐요. 반도체는 더 가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의 경험상 뭐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때 항상 의심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좀 경계를. 예, 그러니까 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비관에 사고 네. 흥분에 좀 조정해라. 근데 그 말이 저도 못 지켜요, 사실. 홍 아나운서님, 저도 더 갈 것 같기 전 때문에. 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게, 네. 이게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400원 밑이 깨지면은 좀 원화 강세 관련된 뭐 기회 업종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일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마침 또 8월 들어서 순환매 양상이 좀 네, 나오고 오늘은 있기 반도체가 때문에. 세긴 하지만. 네, 오늘 수요일은 예. 반도체가 좀 강하지만 8월 들어서 코스닥도 좀 올라가고 예. 순환매가 좀 돌기 때문에 혹시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도 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예, 조금 일부 좀 어. 담아두시면은 좀 어떨까. 그래서 저도 종목을 여러 개 하는, 뭐 5개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주도주는 이때 주도주 중에 내가 좀 좋은 이익을 낸 거는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눈여겨볼 섹터. 그래서 좀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했지만 영원하다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경험이 뭐냐면 지금도 그런, 예전에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뭐 화장품도 옛날에 뭐 중국 화장품 갔을 때 10년 맞아요. 전이죠. 그때 뭐 화장품주도 날라갔지만 그 네네. 중국에 그때 생각해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또 피크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데 바벨탑이 성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보다는 항상 우리 어깨, 저도 못 지켜요. 저도 이런 말하면 너는 지키냐 하면 저도 못 지키는데,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조금 더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환율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다른 분들과 달리, 이코노미스트와 달리 국제 정치 경제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조언까지도 또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종종 뵙고 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굉장히 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서 종종 나오셔서 좀 나눠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뭐 홍 아나운서님 워낙 진행을 잘해 아유, 주셔 무슨 가지고 네.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수업을 또 국제 정치 경제를 또 가르쳐요. 네.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네. 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수업 정리된 게 있어서 아. 조금 더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된 거죠. 제가 아마 애널리스트만 했으면 조금 이제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정치 경제가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는 기업 위주만 봤는데 약간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그럴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종 모셔서 정말 자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외래교수이신 소현철 박사님 말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